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의 친윤석열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당선인은 차기 여당 원내대표로 건강한 당정 관계 강조를 했습니다만 수직적인 당청 관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에 나섭니다. 첫 행선지로 대구, 경북을 찾을 예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부터 볼까요? 권성동 의원이 선출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표차가 꽤 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득표율로 본다면 한 80% 득표했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초반에 주류 대 비주류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에 국민의힘에 발휘하는 영향력은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80%가 70%가 되고 70%가 60%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초반에 국정 운영에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그 윤핵관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게 오히려 그 앞으로의 국면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물론 부담은 되지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윤 당선인은 판단을 했겠죠. 예, 과거 모든 또 정권이 그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친이계, 친박계, 그 다음에 옆에 친문, 이제는 친윤. 이 정권 초기 항상 핵심적인 그 당의 공신들이 전국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에는 권성동 의원을 두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뭐 장제원 의원을 두고, 또 내각에는 또 다른 뭐 윤핵관을 두고, 라고 포진을 해야 쉽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윤핵관의 전면 배치,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그 권력의 법칙인데 이 윤핵관들이 얼마나 열린 정치를 하느냐. 닫힌 정치를 해서 똘똘 뭉쳐서 컨트롤 타워 구심점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동시에 다른 비주류나 혹은 야당에 비해서 열린 정치를 얼마나 하느냐. 윤핵관들이 앞으로 열린 정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되자 전국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리고 윤 당선인이 더 힘이 실리냐. 중요한 관건이죠. 아주 윤핵관의 그 역할이 대선 전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제 당청 관계가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당청 관계가 가까워서 과거 이제 뭐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런 지적도 받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출장소로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오다받고 움직이는 건 그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초반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당청이 따로 논다. 이른바 따로 각각.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말 다르고 당에서 하는 말 다른다. 그럼 이것은 실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양쪽이 당청이 긴밀하게 케미, 이른바 콤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오다받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직통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윤핵관인 거죠. 항상 예스만 아니더라 노도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윤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그런 우려 때문인지 출마의 변 밝힐 때 원내대표 출마의 변 밝힐 때 본인이 쓴소리 많이 했었다 대선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도 개진하고 또 뭐 대안도 제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집권 초반에 쓴소리 직언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겠죠. 제가 대통령 뭐 연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실세인 사람도 대통령이 막상 취임식한 이후에는 직언 쓴소리 쉽게 못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최측근은 그나마 아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핵관의 직언 정말 정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풀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이 현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고 예.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예. 둘 다 강한 여당, 강한 야당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풀어나갈지도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말하자면 한쪽은 윤 당선인의 핵심, 한쪽은 이재명 쪽의 핵심.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서로 이제 양쪽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난하게 가지는 않겠다. 아주 잘 되거나 아주 잘 못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양쪽의 실세 그룹의 직통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의외로 복잡한 문제, 꽉 막힌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지만 네. 서로 자존심과 서로 자기만 주장하다 보면 이게 네. 충돌할 수 있다. 강대강으로.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직통 라인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 예. 서로 허심탄회로 얘기를 하면 바로 자기들의 어떤 중심축, 인 윤석열 당선이나 이재명 쪽에 네. 그래서 원활하게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런데 이제 당장 이슈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예.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이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여야가 집권 초기에 하는 행태 네. 그리고 프레임을 유심히 예. 살펴볼 겁니다. 예. 그 두 가지 항상 집권 초기에 조심해야 될 프레임은 집권 여당 밀어붙이기냐, 예. 그 야당이 발목 잡기냐, 예. 라는 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관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종편에서 친절하게 평론을 하지 않더라도 네. 중도층이 이제 방송 보면서 훈련이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저건 발목 잡기다, 아니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다, 라든지 판단해서 쉽게 6월 1일 표심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들 결정 안 해도 됩니다. 민심을 보고서 예. 아마 판단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발목 예. 잡기냐, 밀어붙이기냐.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예. 더 좀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을 가진 강자가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예, 결국은 표심이나 여러 가지 유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힘을 가진 강자가 밀어붙인다. 이건 이제 필연적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이하죠. 그렇군요.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예. 윤석열 당선인은 예. 네. 힘을 가진 자가 양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에 지역 행보에 나서는데요. 첫 행선지가 대구 경북인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부터 방문을 하실 예정인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근데 비공식 접촉은 한 번 있었고 거기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눈 적은 있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먼저 호남 지역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부터 찾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에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의 텃밭 그리고 보수의 본산 대구를 챙겨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1번으로 정한 거고 더구나 최근에 요즘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가 네. 기대치가 과거 역대 당선인에 비해서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수록 대구, 경북을 찾아서 어떤 지지층 결집 효과
그렇군요. 있어야 그래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네. 아마도 호남을 제일 먼저 갔을 겁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본산인, 진보의 본산인 호남이 갔을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대구 경북에 갔죠. 더구나 본인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이후로 상당히 어려울 때 제일 도와줬던 곳이 어떻게 보면 대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군요. 보온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집권 여당의 본산을 가서 확실하게 대구 국민들, 대구 경북 시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얻는 게 초반에 국정을 좀 세게 좀 거는데 많이 버팀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이사를 한 직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축하난을 전하면서 이제 지방 일정 있을 때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에 여러 번 좀 두 사람이 만나면 늦을수록 좋다. 할 수만 있어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인 소개를 비롯했지만 지금 보라는 분위기로 보면 이제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4일이었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내려갔을 때 또 그것도 보냈고 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제가 지금 대구 방문을 좀 미룬 것도 나중에 사저 방문을 좀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 가면은 아마 배석자 없이 좀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고 하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될 사람, 그런 통합의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건 이제 3월 달이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그런데 과연 만남이 성사되고 과연 어떤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윤석열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났을 때 그 표정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병원에 막 나올 때라든지 그리고 사저로 내려갈 때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보면 좀 변함없이 미소 띄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속 마음은 어떨지언정 겉으로 나타난 미소를 짓는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악연은 정말 세지 않습니까? 탄핵 당시에 특검의 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 악연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이제는 또 한 사람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따뜻하고 애틋한 모습, 통합 모습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둘이 만났을 때 약간 배석자 좀 물리고 단둘이 만나면 윤석열 당선인이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죄송하다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 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시장으로 유영하 변호사 이제 후보로 나섰는데 후원 회장도 했고 이제 공식 지지 선언을 또 했어요. 어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탄핵을 당했던 퇴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된 지 3개월 만에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뭐 나의 꿈을 대신 또 실천해 줄 거라, 뭐 일심전심 뭐 이런 부분 아주 강하게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답지 않게 아주 공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를 요구한 것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했을 경우에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부메랑이 돌아올지 생각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좀 먹먹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죠. 저는 조용히 지낸다면은 그야말로 옛날 그 시절에 선거 여왕으로 길이길이 기록이 될 텐데 짜릿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잘못했다가 이걸 패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선거 때마다 관여하는 선거의 여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의 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후라도 오늘 이후라도 좀 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치 행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홍준표 의원도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로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직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당선인 파리하는 사람도 있고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 저 전직 대통령 파리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센 표현인데 그만큼 화가 이제 많이 났다는 건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예, 대단히 불편한데 많은 이후에 점점 내일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유형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행보를 넓혀갈 경우에 정비례해서 홍준표 의원의 발언의 강도도 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구가 박근혜냐 아니냐로 또 다른 쟁탈전이 벌어지면 그걸 바라보면 국민들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구 시민은 어떤 반응? 아주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보면 지방 여론 좀 살펴봅니다. 언론은 대구 지역에 그럼 많이 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른바 사저 정치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 입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삶이 정말 조용하고 평온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 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했지만 최근 들어 저런 모습을 보면 좀 잘못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쓴소리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다소 녹취를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을지라도 사실 서울시장 나가려면 국회의원 남은 임기 2년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정치 인생 모두를 내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그 쓴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소리와 함께 이제 5대 공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선거 패배 책임자들은 안 된다. 그리고 정책 실패한 책임자들도 출마도 안 되고 청년들은 30% 정도 공천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의지는 좋으나 과연 실현이 될까? 왜냐하면 정책 실패나 선거 실패한 책임이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원내대표는 윤호중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상대편에 틀림없이 반격을 가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정책 실패도 마찬가지 내면 모호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박주민 의원 주장했던 부분도 본인이 과거 부동산 임대료 문제라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박지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그에 무슨 책임이나 이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청년 공천 가산점을 30%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30%를 공천을 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들의 정치 학교라든지 상당히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별 경력도 없는 청년을 새롭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공천했을 경우 제대로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30% 공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한 좀 그렇게 보시는군요. 의심스럽고 그 실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출마한 걸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남겨두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희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도 저는 매일 뭐 가끔 전화해보고 좀 알아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네. 그리고 홍해바다처럼 두 갈래로 갈라졌더라고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친 이재명계하고 친 야경계로 나눠졌다고 봅니다. 근데 비율과 강도 입김이 센 거는 친 이재명계가 더 셉니다. 그래서 송영길 출마를 지지하는 쪽 사람들의 입김이 더 세죠. 그런데 앞으로 이 내부 어떤 공천 갈등, 송영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근데 저는 시청자들이 누가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지 많이 헷갈려요. 저는 어제 보면 뭐 우상호 지지하나 반대하나 막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 공통점이 문재인 정부 주류를 유지했던, 구축했던 이제 586 운동권 중심들이 정확하게 두 쪽으로 분열됐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죠. 민주당이 운동권의 분화 현상, 송영길 그다음에 지방선거 놓고 분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권력 주류의 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강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 지금 비교를 하고 나섰고요.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손해고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사람 이름 두 글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국 방어, 막을 펴고 말이죠. 조국 수호를 외치면 절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지방선거에서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선 때도 익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좀 못할지 모르겠지만 뭐 조국이 뭐 윤석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파다하게 나오는 건데 또다시 지금 조국이라는 이름이 다 등장하는 거는 민주당에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마이너스 효과, 역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SNS에 입장을 올렸거든요. 내용을 보면 아비로서 윤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이제 만족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정 장관의 반응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어요. 매우 불편한 정도보다 훨씬 더 세게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많은 중도층을 형성했던 이유가 조국 사태 이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로서의 어떤 어려움, 고통은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당신이 이제 만족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얘기했더라고. 왜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한테 묻냐고. 지금 보면은 조국 지금 딸 조민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가족 인질극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이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프로에 나가서 지금 검찰과 언론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조국 가족을 두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서민 당국대 교수라든지 하태경이는 국민의힘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가족 인질극의 주범, 인질범이 바로 조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렇게 해서 왜 자기 정치를 하려고 저는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아내나 딸이 저는 좀 불쌍하다. 이런 식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서민 당국대 교수가. 그래서 자꾸 지금 조국 정치가 지금 2020년 지금 4월 말이죠. 내일 모레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예. 있는 마당에 또 얘기 된다. 아, 더구나 지방선거 앞두고요. 제가 예. 하나 진짜 민주당으로 해서 정말 이건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조국 얘기가 되풀이될 경우에 정말 그거는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거고 네. 국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면 예. 역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요. 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는 새 정부 출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예. 또 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변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변수 두 개가 예. 한꺼번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선거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인사청문회라고 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덕수 네. 국무총리 내정자라는데 이후 장관들이 속속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총리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예. 장면을 보고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겁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을 그러니까 내정을 잘했는지 아니면 예. 예.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네. 판단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총리 이하 이제 이 장관들의 인사를 네. 잘하고 청문회를 국민을 잘 넘기느냐가 예. 지방선거 판세에 거의 50% 이상 좌우한다고 해도 저는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거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예. 네, 후보로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지가 예.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예. 민주당이 쿨하게 통과시켜줄 사람은 통과시켜주고 예. 비판할 사람은 세게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무조건 모든 후보마다 반대하고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방향을 달리 하겠죠. 네.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제2의 그런 또 비판적인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힘이든 민주당이든 청문회 때는 상당히 낮은 자세로 예. 국민 특히 중도층 시선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